1943년 4월 2일 금요일, 키티에게. 어제 또다시 나의 죄명부에 끔찍한 일이 기록되고 말았어. 어제 저녁 침대에 누워 아빠가 잘 자라는 인사와 기도를 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내 침대에 앉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 안내, 아빠 대신 오늘은 엄마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아니, 싫어. 하고 나는 대답했어. 엄마는 일어서서 내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화내고 싶지 않단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엄마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어. 나는 가만히 누워서 엄마를 그토록 인정머리 없이 거부한 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안 그런 척하며 엄마와 함께 기도할 수는 없거든. 그렇게는 도저히 안 돼. 엄마에게 아주 강한 연민을 느꼈어. 그리고 난생 처음 내 차가운 태도가 엄마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엄마 얼굴에 고통이 어리는 것을 보았어. 진실을 밝히는 게 심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엄마도 나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생각 없는 말이나 전혀 우습지 않은 일들로 거친 농담을 던져서 내 사랑을 무뎌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야. 엄마가 내게 심한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듯이 우리 사이에 사랑이 사라졌다고 깨닫는 순간 엄마 마음도 굳어져 버린 거지. 엄마는 밤새도록 우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 아빠는 나를 외면했는데 어쩌다 나를 쳐다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어쩌면 그렇게 못됐니? 감히 엄마에게 그런 고통을 주다니! 모두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빌기를 바랐지만 언젠가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말한 건데 그 일로 용서를 빌 수는 없지. 나는 엄마의 눈물이나 아빠의 시선 같은 건 무시할 건데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다만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엄마에게 동정심을 느낄 뿐이란다. 나는 먼저 말을 걸지 않을 것이고 냉정한 태도를 취할 거야. 앞으로도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진실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너의 안내가. 1943년 4월 27일 화요일, 키티에게. 온 집안이 싸우는 소리로 소란스러워. 엄마와 나, 반단 아저씨와 아빠, 엄마와 반단 아주머니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야단들이야. 분위기 좋지? 그 방대함을 자랑하는 안내의 죄명부가 또다시 거론되었어. 지난 토요일에는 외국분들이 또 회사를 방문해 6시까지 있다 가서 모두들 위층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어. 사무실에 아무도 없거나 이웃 회사에서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조차 개인 사무실에서 똑똑히 들리기 때문이야. 좀이 쑤셔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 그렇게 오랫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니 정말 달갑지 않아. 보스코일 아저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클레이만 아저씨는 위출혈이 생각보다 빨리 멎어서 사무실에 나와 일하고 있어. 클레이만 아저씨가 최근 호적사무소의 화재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 불을 끄지는 못하고 온갖 물건들을 전부 물속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거야. 너무 재미있어. 엄청난 양의 소위탄을 실은 2대의 영국 공군기가 장교의 집으로 이용하는 칼튼 호텔에 추락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어. 덕분에 베이제 거리에서 싱겔 운하 지역 전체가 불타버렸어. 독일 도시에 퍼부어지는 공습은 날로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밤에 편히 잘 수가 없어. 수면 부족 때문에 눈 밑에 거무스름한 띠가 생겼을 정도야. 음식도 정말 끔찍해. 딱딱한 빵과 커피 대용품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에는 벌써 14일째 시금치와 채소만 먹고 있어.
길이가 20cm나 되는 감자는 들쩍지근하고 썩은 맛이 나. 날씬해지고 싶다면 이곳 들채로 오시길. 위층 사람들은 너무 춥다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못 견딜 정도는 아니야. 1940년에 전투에 참가했거나 동원되었던 남자들은 모두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총통을 위해 일하라는 소집 명령을 받았대.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한 조치인 게 분명해. 너의 안내가. 1943년 5월 2일 일요일. 이곳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숨어 지내지 않는 다른 유태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곳은 낙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면 그토록 단정하게 지냈던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타락했는지 기가 막힐 거야. 타락했다는 건 생활 예절과 관련된 거야. 이를테면 우리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수포 식탁보를 깔고 있거든. 더러워진 식탁보를 행주로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지. 그러나 숨어 지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참 전에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걸레보다 더 구멍이 많이 난 행주로는 식탁보를 아무리 문질러도 소용이 없었어. 반단 가족은 이보다 더해. 배급표로 구입하는 가루 비누가 매우 부족한 데다 질도 떨어져서 세탁을 할 수 없다며 겨울 내내 같은 플란넬 침대보로 버텼거든. 아빠는 단이 풀려 너덜너덜한 바지를 입고 다니고 넥타이도 거의 다 해졌어. 엄마는 너무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코르셋을 입고 있고 언니는 2사이즈나 작은 브래지어를 하고 있어. 엄마와 언니는 겨울 내내 셔츠 3장으로 버텼어. 내 셔츠는 너무 작아서 배까지 내려오지도 않아. 모두 무시해버리면 되지만 그럼에도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속옷부터 아빠 면도솔에 이르기까지 낡아빠진 것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다시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1943년 5월 18일 화요일, 키티에게. 독일과 영국 공군기들의 공중전을 지켜보았어. 연합군 조종사 몇 명이 불타는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했어. 우리에게 우유를 배달해주는 사람은 캐나다 군인 넷이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하나가 네덜란드 말을 유창하게 하더래. 배달원에게 담뱃불을 좀 빌려달라더니 비행기에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는 불에 타 죽고 또 한 명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했대. 나중에 녹색 제복의 경찰이 와서 다친 데 없이 몸이 성한 그 캐나다 군인들을 데리고 갔대. 낙하산을 타고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어떻게 정신이 멀쩡한지 참 신기해. 날씨가 따뜻한데도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채소 찌꺼기나 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해 난로불을 피워야만 해. 창고 일꾼들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거든. 사소한 부주의로 어찌나 쉽게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지. 대학생은 모두 모든 독일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서명해야 한대. 서명하지 않는 대학생은 모두 독일의 노동수용소로 끌려가거든. 그렇게 독일로 끌려가 고된 일을 시키면 과연 청년들이 남아날까? 요란한 총소리 때문에 오늘 밤 엄마는 창문을 닫았어. 나는 아빠 침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반단 아주머니가 무씨한테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크게 쾅 하는 소리가 났어. 그 소리는 마치 소이탄이 내 침대 바로 옆에 떨어진 것 같아서 무심코 소리쳤어. 불이야, 불! 아빠가 전등 스위치를 켰고 나는 방 안이 곧 화염에 휩싸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단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위로 올라갔어. 반단 부분은 열린 창문을 통해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대. 아저씨는 이웃에 불이 난 거라고 생각했고 아주머니는 우리 건물에 이미 불이 붙었다고 생각한 거야. 이어서 쾅 하는 소리가 나자 그 숙녀분께서는 2다리를 덜덜 떨며 서 있었어. 두셀은 위층에 남아 담배를 피웠고
우리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15분도 안 되어 또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아주머니는 벌떡 일어나 층계를 내려와서는 남편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맞아줄 두세 씨의 방으로 달려갔어. 아주머니를 본 두셀이 이렇게 말했단다. 내 침대로 와요, 우리 아가. 그 말을 듣고 모두 얼마나 요란하게 웃었는지 몰라. 포화는 우리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고 두려움도 깨끗이 사라졌단다. 너의 안내가.